오늘 강의는 세 번째 강의가 되는데요. 그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것이 시학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시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또 시를 어떻게 창작할 것인가. 이제 두 번째 얘기가 과학적 인식과 시적 인식, 과학적 사고와 시적 사고, 과학자의 사고와 시인의 사고. 이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관적 사고와 객관적 사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관적 사고, 그러니까 과학은 철저히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시는 객관적이어야 한다면 그 시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그럼 시가 실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는, 예술은 철저히 개인적이고 순간적이고 주관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주관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또 뭐냐? 그것은 바로 감정적이다, 또는 정서적이다, 감성적이다, 그런 말이 또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의, 우리가 시창자 또는 시학의 원리로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시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시는 감정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성의 표현이 아니라 감정의 표현. 감정이란 어떤 사물을 보고 느낀 그 느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표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의 주제가 시는 감정의 표현이다. 그런데 이 감정은 또 감정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바로 감정의 표현은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조건이 두 개 있으면, 시는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란 감정적인 것이다. 감정이란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하는, 그래서 시는 감정의 구체적 표현이다, 이런 명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결국 시는 감정의 표현이다, 또 구체적인 표현이다,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시의 반은 해결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시는 감성 또는 감정, 정서, 우리가 보통 감정이니 감성이니 정서니 또는 마음이니 심리니 뭐 이런 게 전부 다 내면적인 그 의식작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감성, 정서, 마음, 이것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결국 우리들의 마음은 대단히 미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 감성, 정서, 마음 등의 심리적 그 등의 용어들을 실제로 말하면 그것은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순간적인 감각적 인식이다. 우리가 이게 세상을 살면서 늘 오감, 눈으로, 귀로, 그리고 냄새로, 그리고 촉각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사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건 이거다, 이건 저거다, 상황을 판단하고 또 느낄 수 있습니다. 판단하면서 동시에 느낀다, 좋다, 나쁘다, 괴롭다, 즐겁다, 슬프다, 이런 느낌으로 또 나타날 수 있죠. 이성의 세계, 지식의 세계는 한번 습득하면 영구적인 것이지만 감성의 세계는 순간 느꼈다 사라지는 감각이다. 그래서 이게 감정의 속성입니다. 이성적인 세계는 한번 습득하면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구단을 외웠는데 평생 안 잊어버려요. 구구단 매일 다시 되풀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밥 짓는 방법 한번 기술을 터득하면 평생 다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지식의 세계, 기술의 세계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정의 세계는 마치 향기와 같아서 한번 스쳤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감정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느꼈다라고 할 때 그 느낌을 객관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낀다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순간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다르니까. 같은 꽃이라 하더라도 아침에 볼 때, 저녁 때 볼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볼 때 순간순간 달라진다. 그럼 우리가 느낌을 표현했다는 것은 무엇을 표현한다는,
그 순간 느꼈던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느꼈던 것을 표현해요. 이렇게 그래서 마음의 세계, 감정의 세계, 정서의 세계는 순간순간 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감정의 미묘한 세계를 알 수가 있는데 결국 감정의 세계는 계속 되풀이하고 반복되어야 된다. 이것은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처음에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자기 감정을 표현했어요. 그 한마디만 하고 평생 그만둔다. 이게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지식은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사랑합니다라는 감정의 표현을 계속 되풀이해야만 된다. 왜? 그 순간 잃어버리고 마니까. 자, 이게 감정의 세계입니다. 이는 외부의 자극에 대한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순간순간 느끼는 심리적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늘 변할 수 있는 예민하고 미묘한 세계가 바로 감정의 세계다. 그래서 이 김광섭은 그 감정의 세계를 말하는 게 마음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시를 쓴 일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고요한 물결,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구름이 지나가도 그림자 지는 것. 마음의 속성을 잘 표현했다고 볼 수 있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구름이 지나가도 그림자 지는 것. 그렇게 마음은 순간순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마음의 세계요, 정서의 세계요, 감정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는 사람, 포기를 낚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 근데 이것은 다양한 도전이나 자극을 말하고 있을 겁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은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고기를 낚는 사람도 뭔가 자기를 꼬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그것은 좀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겠죠. 어쨌든 내 마음은 고요한 물결과 같다.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늘 변한다. 이리하여 이물가 외로운 밤이면 별은 고요히 물 위에 날이고 숲은 말없이 잠드나니 행여 백조가 오는 날 이물가 어지러울까 나는 밤마다 꿈을 덮노라. 그 마음을 다스리는데 좀 힘이 들고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나의 마음은 고요한 물결. 결국 마음이란 물결처럼 늘 파도치고 변하고 흔들리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인데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게 마음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대단히 우리들 삶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음을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그 역사적으로 보면요, 늘 우리는 이성과 감정, 또는 본질과 현상, 정신과 육체, 뭐 이렇게 나누어요. 이렇게 나누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원론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이원론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본질과 현상 하면은 이상하게도 본질은 좋은 것, 현상은 나쁜 것. 정신과 육체 하면 정신은 좋은 것, 육체는 나쁜 것. 이성과 감성 하면 이성은 좋은 것, 감성은 나쁜 것. 불안정한 것. 뭐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뒤로 나눠놔가지고 둘로 나눠서 앞에 것은 좋은 것, 뒤 것은 나쁜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서열주의라고 그럽니다. 서열주의.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로 나눠서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나쁜 것.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술, 시를 주관하고 있는 이 감성의 세계를 이성의 세계, 지식의 세계, 객관의 세계는 아주 참이고, 이성의 세계, 감성의 세계는 불완전한 거, 믿을 수 없는 세계에서 나쁜 것으로 이렇게 서열화시킴으로써 우리 역사는 인류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살면서 지식이 중요하고 감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식이 중요하고 정서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되어 왔다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는 예술인이, 신이, 문학인이 하는 것들을 우습게 보고 또 그런 작업하는 사람을 또 우습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대등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감정이 도대체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것입니다. 이 감정은 우리들에게 해방감을 줍니다. 행복감을 줍니다. 만족감을 줍니다. 충만함을 줍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싶어 하는데 천국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현실이 불만스럽고 불안하고 결핍을 느끼고, 그러니까 천국을 따지지. 천국 가서도 불안하고 결핍을 느끼면 뭐도록 합니까? 결국 행복감, 충만감의 바로 천국이라면 그러한 충만감을 작용하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정서의 세계에서는 할 수 있는지 이성의 세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그 충만감, 행복감, 만족감, 해방감을 주는 이 정서야말로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를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이런 그 정서적 해방감을 느끼는 감정을 카탈시스다. 우리가 소설 한 편, 멋있는 소설 읽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면 눈물을 흘리고 나오면 시원합니다. 이게 다 카탈시스죠. 그러니까 감정이 새롭게 여과되는 그런 것입니다. 결국 문학이나 시나 이런 그 감정을 카탈시스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감정이다. 인간은 어떠한 자극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신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슬픔, 기쁨, 웃음, 노여움, 두려움, 놀라움, 그리움, 사랑스러움 등 여러 가지 우리는 정서적 변화를 갖는데, 그게 어떠한 자극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 기분도 나쁘지만 소화도 안 됩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 나쁘다. 이게 정서적으로 불쾌한 것이죠. 그런데 정서적으로 불쾌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소화도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거 뭘 말하느냐? 결국은 감정이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 감정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변화를 준다. 이게 중요한 단서입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쁘다. 감정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소화도 안 된다. 그렇다면 즐거운 소리는 어떠냐? 즐거운 소리는 기분이 좋습니다. 엔돌핀이 나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소화도 잘 됩니다. 그럼 이건 육체적으로도 좋아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정서적 자극이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지배한다.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말하는 힐링, 시치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문학치료, 예술치료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극, 어떤 충격, 어떤 감동을 주느냐에 따라서 슬프고 기쁘고 괴롭고 즐겁고, 또 그거에 따라서 건강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심지어는 병을 고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어떤 자극을 받는가에 따라서 신체적 변화까지 일어난다. 자, 그래서 결국 만병의 근원을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결국 카타르시스, 문학을 통한 이 카타르시스는 바로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방법이 아니냐. 따라서 카타르시스 작용을 하는 예술이나 시는 정서적 환기를 통해서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지대한 효과를 준다. 여기 바로 시치료, 문학치료의 근거가 있다. 요즘 대체의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마음을 다스려야 병을 고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참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가 한번 그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 대장암 수술을 했는데 통증을 무척 느끼는데 우연히 이 홍문표라는 사람의 나비야 청산가라는 시집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으로 읽었는지 그걸 읽고 나니까 통증이 사라졌다. 그래서 도대체 이 저자가 누구인가 한번 목소리라도 들어보겠다고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결국 좋은 드라마, 좋은 시, 또 좋은 소설을 읽는 과정에 우리 기쁨을 느끼고 위안을 받고 통증도 이기고 그리고 고통도 이긴다. 결국 병도 나을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문학이 갖는 또는 시가 갖는 정말 훌륭한 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그래 그러면은 이 시치료나 정신치료에 효과가 될 수 있는 시는 어떤 시여야 될까? 꼭 그걸 생각하고 쓴 것은 아니지만 어느 분이 이 시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서 여기 인용한 것이 자작시 나무가 되고 싶다라는 작품입니다. 나무가 되고 싶다. 나무가 되어 바람에 흔들리거나 양지바른 산자락에 앉아 시나 몇 줄 쓰고 싶다. 청청한 하늘 바라보면서 새털구름 한 자락 잘라 백두산에는 바늘꽃 심고 한라산에는 미나리 아제비 밤에는 초롱한 별빛을 쐬면서 흥얼흥얼 콧노래나 부르고 싶다. 가지는 꺾여도 좋다. 허리는 부러져도 좋다. 잎들이 떨어져 너에게 짓밟혀도 좋다. 봄이면 속살이 돋고 여름이면 꽃이 피는 것을 꺾어지면 어떠리, 부러지면 어떠리, 짓밟히면 어떠리. 좀 위로가 됩니까? 네.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인생 삶에서 너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아우성치지 말자. 나무가 되고 싶다. 하나의 나무처럼 생각한다면 인생이 그렇게 괴로울 것도 없잖냐. 자, 이런 데서 우리는 충분히 작품이, 시가 우리들의 위로가 되고 카탈시스가 되고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그리고 치료도 된다. 그런 점에서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를 새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자, 감정의 세계를 다른 말로 가슴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가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모든 감각이 이런 건 다 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가슴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로부터 우리는 머리의 세계와 가슴의 세계, 그래서 과학은 머리의 세계, 그리고 예술은 가슴의 세계라고 해왔습니다. 정서는 치성적인 사고와 지식의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머리의 세계가 아니라 충격과 놀라움과 뜨거움으로 느끼는 가슴의 세계가 되는 것이다. 물론 가슴의 세계는 비유적인 표현이고 결국 과학적으로 말한다면 우뇌의 세계와 좌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느낌의 세계, 정서의 세계, 감정의 세계는 우뇌의 세계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좌뇌의 세계일 뿐입니다. 그거 다 뇌에서 하는 것이죠. 재밌는 것이 유명한 러시아 시인 푸시킨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자 칸트의 혈관에는 그 뜨거운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라는 맹물만 흐른다. 드퀸시라는 사람이 그래서 문학에는 두 가지가 있다. 힘의 문학이 있고 그리고 지식의 있고. 그래서 가르치는 to teach의 문학이 있고 그리고 to move 감동을 시키는 문학이 있다.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지적이고 이런 철학적인 이건 전부 다 이것은 to teach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시라든지 소설은 힘의 문학입니다. 마음을 움직이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것은 늘 감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로 시의 세계인데 워저즈의 유명한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늘에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은 뛰느나. 내 어렸을 때도 그랬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렇고 늙어서도 그렇기를 바라노니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리. 참 좋은 시입니다만 우리들이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나이 먹어서 이걸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찔립니다. 왜냐면 지금 무지개 쳐다봐서 가슴이 뛰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무지개를 보고 가슴이 뛰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시인의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정말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의 시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 우리는 반성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려서는 그렇게 무지개를 보고 환호했는데 지금은 무지개를 보고 환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감정이 무디어졌다. 자, 그래서 이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다. 무지개 보고 감동이 없으면 자, 대단히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정이 대단히 중요하긴 한데, 그래, 이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자는 것이냐.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감정도 정서도, 감정이나 정서 같은 말이죠. 훈련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이 먹었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훈련을 하면 된다. 왜? 이미 하나님이 저물주가 우리들에게 운해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태초부터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냥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성적인 것, 그러니까 좌뇌만 썼지 운해를 쓰지를 않았으니까 그 운해를 잘 쓰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그래서 정서는 잊혀주는 정서를 일종의 유기적 혹은 전신적 감각이랄까. 제임스는 자극이 되는 사실을 지각하는 이를 따라 신체적 변화. 별거 아니에요. 정서는 일종의 이런 메커니즘이 바늘로 콕 찔렀어요. 찔르니까 자극을 줬죠. 그 다음에 아프다는 통증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극 뒤에 나타나는 것이 반응인데 결국 정서라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극을 주면 줄수록 반응이 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서적 자극을 많이 주는 것. 그럼 자극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우선 시를 많이 읽는다든지 좋은 작품을 많이 읽는다든지 좋은 드라마를 많이 본다든지 어쨌든 예술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많이 자극을 주면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가르치고 음악을 하는 이유가 다 정서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인 훈련을 많이 시키면 그만큼 마음이 풍요롭고 너그러워질 수 있죠. 그래서 시인과 예술가와 악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서란 악기와 같은 것이다. 특히 예민한 현악기와 같은 것이다. 가야금이나 발리오는 반드시 그 예민한 줄을 자극했을 때만 소리가 난다. 뿐만 아니라 악기는 잘 다루면 다룰수록 그 소리가 더 예민하고 예술적이다. 네. 우리는 악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잘만 다루면 얼마든지 명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훌륭한 장인이 만든 소리가 뛰어난 악기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그 명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악기도 잘 다루면 명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명기의 소재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그늘에 노란 음부들이 떨어진다. 여러분들 은행나무 밑을 지나다가 노란 이제 단풍 은행나무 밑을 지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은행나무 그늘에 노란 음부들이 떨어진다. 노란 악보들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은행 이파리들에다 내 귀여운 어휘들을 적어본다. 그 악보 밑에 이제 단어를 적었어요. 그랬더니 그 적어놓은 어휘들은 제법 노란 발음들을 한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자극을 주는 정서적 훈련을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회춘을 하듯이
정서적 회춘을 할 수 있다. 그것은 훈련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훈련을 하면 된다라는 말에 다시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예술을 아트다, 아트다. 그 아트라는 게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기술이에요. 그럼 이 기술은 어디서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시인이다, 음악가다, 뭐다. 참, 재밌는 게, 요즘 음악 보면 전부 다 댄스 뮤직이니까, 얼마나 많이 훈련을 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쓴다고 하면서 도대체 이렇게 묻고 싶어요. 당신이 시 몇 번이나 써봤냐? 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시인이 되겠다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몇 편이나 써봤는가? 훈련을 해봤는가? 서커스에 공중회전 몇 번 돌아가는 사람 어려서부터 수천 번, 수만 번 떨어지고 했습니다. 김양아도 그랬고. 근데 왜 시인은 그저 몇 번 얘기 듣고, 그저 어린 시절 좀 시 몇 편 쓰고, 그거 가지고 자기 시인이 되겠다고 하는 거 대단히 정말 참, 이건 이기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도대체 몇 편이나 써봤는가? 몇 편이나 써봤는가? 훈련의 소산입니다. 예술이라는 훈련의 소산이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그 사람 상상력이 뛰어나서 시를 쓴다. 아닙니다. 훈련을 잘 시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서의 훈련을 말씀드리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좋습니다. 정서, 다시 말하면 감성, 감정, 어떻게 기쁘다, 슬프다, 즐겁다. 자, 우리는 이제 기껏해야 감성, 감정, 정서하면 그저 기쁘다, 슬프다, 즐겁다, 이런 아주 1차원적인 느낌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기쁘다 하면 되지, 더 이상 할 거 있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쁘다, 즐겁다, 이런 것들, 이게 우리는 굉장히 표현이 뛰어난 어떤 단어인 줄 알지만, 이것은 아주 두리뭉실한 막연한 것입니다. 나는 기쁘다. 얼마만큼 기쁘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슬프다. 도대체 얼마만큼 슬프다는 거예요. 슬픈 것도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쁜 것도 정도가 있고 그 컬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 감성, 감정 이런 걸 표현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세밀하게. 이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시를 쓰는데 또 문학을 하는 데는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되겠는데, 마음, 정서를 움직이는, 감정을 움직이는, 감정을 움직이려면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세밀하게 드러내지 않고는 마음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시는 감정이다 이해되는데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 표현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주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구체적이다. 시는 구체적이다. 이겁니다. 되게 시를 쓰는 분들이 시는 간단하게 쓰니까 요약해서 쓰면 되지 않냐. 요약하는 것은 추상적입니다. 시는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간결하게 쓰되 구체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을 간결하게 드러내는 게 이게 바로 시지. 간단하게 쓴다, 간단하게 쓰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순간순간의 느낌이기보다 구체적일 때보다 효과적인 속성입니다. 사랑은 근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느낌이나 너무나 미묘하고 어떤 경우에도 동일할 수가 없다. 이것이 사랑의 실존이고 진실이. 따라서 사랑을 주제로 한 시를 추상적으로 난 너를 사랑한다라든지 이런 막연한 언어로 기술한다면 이는 사랑을 느끼는 것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문학사에서 고전이고 현대고 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오랜 고전으로 남는 유명한 작품이 뭐냐? 네, 바로 그게 춘향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춘향전은 이도령하고 성춘향하고 계급 상승, 그러니까 높은 계급, 평등사상, 그래서 평등사상은요 문학작품 주제 얼마든지 있습니다. 평등사상 때문에 감동적인 춘향전이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춘향전이 유명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주제가 뛰어나서 아닙니다. 그럼 사랑 누구를 못합니까? 남녀간의 사랑, 그리고 무슨 기생하고도 사랑할 수 있고 이름 없는 사람은 얼마든지 현실 속에서 사랑합니다. 옛날에도 했고요. 그런 것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럼 뭐냐? 바로 춘향전에서 표현하고 있는 사랑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구체적인 사랑을 잘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춘향전이 유명하고 춘향전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언제나 읽어도 좋은 점은 무엇이냐? 춘향전. 그것은 바로 아주 그 사랑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 자, 춘향전이 위대한 이유. 월하의 삼생연분 너와 나와 만난 사랑. 너하고 나하고 만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달빛 아래에서 전생, 이생, 내생까지도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럽니다. 야, 너와의 만남은 운명적이어서 이거 추상적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춘향의 이도령의 대화에는 그렇지 않죠. 너와 내가 만난 것은 달빛 아래에서 전생과 이생과 내생에서 만날 운명이야. 그 다음에 또 재밌습니다. 허물없는 부부사랑. 화우동산 옥난화 같이 펑퍼지고 고운 사랑. 아니, 사랑에 화우동산, 꽃비가 내리는 동산에 옥난화 꽃같이 펑퍼지고 고운 사랑. 사랑치고도 여러분 그게 어떤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연평바다 그물같이 얽히고 맺힌 사랑. 그냥 맺힌 사랑이 아니라 영평도 그물같이 얽히고 맺힌 사랑입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청로미녀 금침같이 솔마다 감친 사랑. 청나라 누각에 청나라 이렇게 술집이겠죠. 거기에 미녀의 금침 이렇게 입을 아주 비단 입을 거기에 이렇게 하나하나 땀땀 꽂아놓은 그 같이 감친 사랑에는 사랑 지문을 이런 아주 독특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즐거운 사랑, 기쁜 사랑 그런 게 아니고 청루미녀 금침같이 솔마다 감친 사랑. 사랑이 이렇게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시냇가의 수양같이 펑퍼지고 늘어진 사랑. 남창, 북창, 창고, 노족같이 다물다물 쌓인 사랑. 옥장, 은장, 옥장, 장식같이 머무이 잠긴 사랑. 녹수, 청강, 원앙족격으로 마주 떠노는 사랑. 연년 7월 7석에 견우직녀 만난 사랑. 명사신님 해당화같이 연년이 고운 사랑. 내가 모두 사랑이로구나 어하던 내 사랑. 그러니까 이 춘향전에서 정말 뛰어난 점은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고 그 사랑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표현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춘향전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춘향전을 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화우동산 옥난같이 펑 퍼지고 고운 사람, 이런 말을 어떻게 감히 너와 나 사이의 사람은 이런 사랑이다. 아주 독특한 구체적인 사랑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감정은 섬세한 것입니다.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대상에서는 느끼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고 시간마다 다릅니다. 그렇게 감정은 가장 주관적이며 개별적인 것이며 동시에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보통 진실이다 하는데, 진실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진실은 구체적으로 순간순간 느끼는 느낌이 바로 진실입니다. 사실 주관적이라는 말을 사물을 공통된 것으로 묶어보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특성을 구별해서 보는 것. 이는 개별적인 존재성을 중시하는 시적 리얼리티이기도 합니다. 윤동주의 소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물론 그 주제는 사랑입니다. 윤동주의 소년이라는 시, 이렇게 썼습니다. 소년이라는 시 속에서 한 어린이가 소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하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손금에 맑은 강물이 흐르고 또 한 번 했어요. 강물 속에 사랑처럼 슬픈 얼굴, 네가 없이 보고 싶고 그리운데, 지금 소년이 소녀를 그립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그리워한다. 내 얼굴이 그립다가 아니라 손금에, 자기 손금을 보고 손금에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 사랑처럼 그 손금에 강물이 흐르고 그 강물 위에 너의 얼굴이 떠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손금에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이렇게 해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이 김수영이라는 사람 우리는 잘 압니다. 김수영은 1950년대 사람입니다. 아주 저항적이고 모더니즘 시인이다. 그래서 풀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수영을 좋아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역시 김수영은 1950년대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시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유에 대한 시도 있고 풀에 대한 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명하지만은 여기 이 시를 보면 김수영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바로 역시 김수영도 사랑을 표현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배웠다 너로 해서. 사랑인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 그런 얘기죠. 태양 같은 사랑, 무슨 바다 같은 사랑.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 그러나 너의 얼굴은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에 꺼졌다 살아난다. 여러분들 사랑을 해봤으니까 젊은 시절 참 연인을 생각하면 보고 싶은 그 얼굴을 생각했을 때 불안해요. 안 만나면 불안해. 그 불안한 감정을 어떻게 말했냐? 그러나 너의 얼굴은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에 꺼졌다 살아났다. 너의 얼굴은 그만큼 불안하다. 참 철저히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서 정말 참 대단히
마음을 움직이는 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마음을 움직이려면 추상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한다. 그래야 마음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감동적인 시를 쓸 수 있다.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표현, 이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시를 쓰는데. 그래서 이 구체적인 표현 방법을 좀 더 보강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사물을 드러내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물을 어떻게 드러내면 구체적인 것이 될까? 거기 구체적인 것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물을 구체화시키는 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결국 시간과 공간, 모든 존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을 보다 구체화시킨다. 이 공간을 보다 구체화시킨다. 예를 들어서 아침 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지금 봄이다. 이렇게 시를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봄이다. 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란 계절적인 시간을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면 무엇입니까? 이른 봄이다. 또는 추운 봄이다. 늦은 봄이다. 어떤 봄이다. 이 봄이다 라는 말보다는 이른 봄이다. 훨씬 좀 구체화된 것이죠. 그런데 이른 봄날 아침 더 구체적입니다. 이른 봄날 아침 동트는 시가 더 구체적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물을 뭉뚱그려서 하는 것보다 그것을 구체화, 보다 더 세분화시키는 구체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덤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 무덤이다. 막연합니다. 어떤 무덤이라는 얘기냐? 어떤 무덤인지 그냥 무덤이 있다. 아무 감동이 안 옵니다. 할머니 무덤이 여기 있다 하면 할머니 무덤 하면 구체화된 것이죠. 그래서 할머니 무덤 하면 구체화됩니다. 마무리 언덕 할머니 무덤이다. 더 구체화됐습니다. 마무리 언덕 사철나무 아래 할머니 무덤이다. 네, 더 구체화됩니다. 결국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추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물을 구체화시켜서 그 존재성을 보다 확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문학입니다. 이게 아주 생명이죠. 그래서 나는 이 우리나라 신문학사에서 정말 어떤 사물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시인을 들라면은 김소를 들고 싶습니다. 김소의 이 금잔디라는 시를 보면은 이 시가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김소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김소를 좋아하느냐는 것입니다. 기껏해 우리는 그 사람 시는 대단히 리듬이 있고 고전적이고 무슨 연애 실현 감정도 있고 뭐 그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전적인 거 그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연애 그 사람만 한 것도 아니고 실현당한 사람 그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 그런 거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 도대체 김소월이 우리나라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어떤 대상을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시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김소월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했나 볼까요? 이 금잔디라는 작품을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잔디 잔디 금잔디 심신산천에 붙은 불은 가시님 무덤가의 금잔디.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제목이 금잔디예요. 근데 금잔디를 노래하고 싶은데 여기 금잔디 있다.
이를 봄에 금잔디가 그래봤자 그거 누가 감동하겠습니까? 그 누구나 뭐 글자 쓸 아는 사람이면 다 그런 소리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금잔디를 정장시키기 위해서 아주 테크닉을 발휘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잔디 서거시험 잔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잔디 금잔디 잔디라는 말을 하는데도 한 번 말하는 게 세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리듬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잔디 금잔디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히 그 동요 같은 리드미컬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잔디 금잔디 하더니 그 다음에 더 그러니까 이 잔디 금잔디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구체화시킨 작업입니다. 리듬감도 있고 구체화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는 않고 그 다음 다시 구체화시키는데 그게 바로 심심산천에 붙은 불을 이게 물론 뭐 100여 년 전 시니까 좀 약간 예술은 한자가 있죠. 심심산천 이거 얘기는 깊고 깊은 산천 그래요. 그러니까 깊고 깊은 산속 이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잔디 금잔디 그 금잔디가 어디냐? 깊고 깊은 산속 네. 에 붙은 불 해서 산속에 붙은 불이라 했습니다. 그 금잔디를 막 붙은 불이다. 이제 봄에 노랗게 펴있는 모습을 불이라고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결국 불처럼 이렇게 노랗게 잔디가 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잔디 금잔디 이렇게 3박자로 나가더니 다시 한 박자 더 해서 깊고 깊은 산속에 이제 쫙 봄날 이렇게 새싹이 돋아난 금잔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기까지만 해서도 이거 굉장히 세부적으로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잔디의 존재성.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시 또 한 번 더 구체화시키는데 그게 바로 가시님 무덤가의 금잔디입니다. 어떤 분이야 가시님? 이 사람이 이 금잔디를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소위 그 테크닉을 발휘했는가 하는 거 얼마나 이 금잔디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체화시켰는가가 바로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잔디 금잔디 그냥 잔디가 그냥 금잔디 잔디 금잔디 그러더니 깊고 깊은 산속에 있는 불붙은 금잔디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가시님 무덤가의 금잔디입니다. 하필이면 가시님 무덤가에 있는 자 여기서 우리는 뭔가 그 아련한 슬픔을 자아내게 그래서 할머니 무덤가가 아니고 가신님 사랑하는 연인의 무덤가의 금잔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위 청중을 사로잡는 키워드가 됩니다. 이게 바로 구체화 어떤 걸로 구체화시키느냐 이겁니다. 결국 김소리 위대한 신 우리 한국문학사에서 최고의 신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고전적인 리듬을 탔다 무슨 뭐 한을 노래했다 아닙니다. 이렇게 어떤 사물을 정말 비상한 천재적인 표현력을 가지고 구체화시킨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드러낼 때 막연하게 금잔디 피었다 금잔디가 아름답다 금잔디가 노랗다 이런 따위의 1차원적 그런 설명 가지고는 그건 시가 아니다. 적어도 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 존재를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이냐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 금잔디만 그런 게 그걸 보고서 봄에 대한 것도 또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봄이 왔네 처음에 딱 나옵니다. 봄이 왔네 하더니 봄빛이 왔네 하고 또 나옵니다. 이것도 구체화돼요. 봄보다 봄빛이 훨씬 구체화되죠. 그런데 그 봄빛이
어디에 또 왔냐? 버드나무 끝에도 실같이 버드나무 이런 것 정도도 아닙니다. 버드나무도 끝입니다. 그 끝에서도 또 실각입니다. 이렇게 봄이 왔다는 것을 표현하는데도 봄빛으로 버드나무 끝으로 그 다음에 실가지로 이렇게 계속 구체화시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봄빛이 왔네, 봄날이 왔네, 심심산실에서 금잔디에, 이것은 뭐 종합적인 얘기죠. 다시 말하면 김소월의 시가 위대한 점은 어떤 사물을 정말 구체적으로 잘 드러낸 데 있었다. 이걸 우리가 모른다면, 이것을 지나친다면 김소월 시는 그냥 겉핥기로 일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캐치할 때 여기에 김소월을 좋아하는 비밀이 있구나. 김소월 씨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이렇게 어떤 사물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철학자입니다. 아주 유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하다가 외로우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외로우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뭐 공고는 다 아는 거예요. 공고는 외롭다의 좀 유식한 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외로운 사람이로다. 그 인생은 외롭다. 나는 외로운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철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사람 다 그렇지 공감 이해는 돼요. 이해는. 그러나 그 다음 예수님의 표현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외로움을 표현하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주 철학적 표현입니다. 대단히 논리적이고 이성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데 이 소리를 들으면 차근한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은 이거 마음이 안 움직여져요. 그러나 공중에 나는 사도 깃이 있고 여우도 굴이 것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농담이지만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예수가 그렇게 유명한 존재가 됐을까? 어째서 성경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을까? 그게 천국 가는 진리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런 것일까? 비슷비슷해요. 공자나 서가나 비슷합니다. 진리는. 문제는 표현이 뛰어납니다. 표현이 뛰어나요. 도저히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를 사로잡는다. 신도를 사로잡는 것은 그 진리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어떻게 표현했느냐에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 사로잡으려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아주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또 고전 시조 중에요. 상산문에 이 몸이 죽어가서 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아다시피 이 상산문은 사육신 세조의 잘못된 정치를 항거하고 하다가 결국 하나 죽는데, 근데 6사람이 다 죽습니다. 유명한 충신들이. 그들이 죽어가면서 다 한마디씩 했어요. 하위도 했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씨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삼문이 시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를 읽으면 어렸을 때 우리가 읽었어도 참 뭔가 찡하고 오는 게 있습니다. 왜 찡하고 그럴까? 이 사람은 이렇게 시를 씁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어서 무엇이 될 거냐? 그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무엇이 되겠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그 다음 표현이 정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성되었다가, 복례산,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산 많이 있습니다만 그 많은 저 복례산이 되려면 산 중에 최고봉입니다. 지금 복례산 하면 별로 감이 안 오겠지만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복례산, 이 복례산은 산 중에서도 최고 높은 산입니다. 수많은 산 중에 가장 높은 산, 그게 복례산입니다. 그 복례산, 근데 이제 물론 이 전체가 하나의 복례산, 그 중에 제1봉, 가장 높은 봉우리, 수많은 산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예요. 그 봉우리에 뭐가 되냐? 낙락장성토입니다. 이게 아주 높은 나무 하나가 다 되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시각적으로 선명합니까?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뭐가 될 거냐? 수많은 산 중에 제일 높은 봉우리, 그 중에서도 제일 우람한 소나무가 되어서 백설이만 건건 천하가 하얗게 흰 눈이 내렸을 때 독야 청청하리라. 하얀 눈 위에 가장 높은 봉우리에 우뚝 서 있는 나무, 느낌이 오죠.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충성심, 이것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되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삼문의 시를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시는 감정의 존재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근데 이 감정을 표현하려면 반드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것만 오늘 확실히 알고 실천할 수 있다면 시공부반은 다 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알지만 그것을 실천 못한다면 아직 더 해야죠. 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열쇠가 있습니다. 감정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시시때때로 느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을 드러내는 시의 양식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에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감정도 있고, 밝은 감정도 있고, 또 부정적인 감정도 있고, 긍정적인 감정도 있고, 열정적인 감정도 있고, 수많은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얼마든지, 그래서 이 정서의 세계, 감정의 세계를 크게는 우리도 사단 칠정, 그런 말, 칠정이다, 희노애락, 매오로, 그럼 7가지만 있습니까? 사랑하는 것도 수많은 수천 가지의 감정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러스킨이 사랑, 존경, 찬탄, 기쁨, 또 미움, 분노, 공포, 슬픔 이렇게 줄였지만, 이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줄여놓은 것이고 실제 무수히 많은 감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 흉내낼 것도 없고 내가 지금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느낌이냐 하는 감정을 적어야 될 것입니다. 1920년대 이런 감정을 표현한 게 있습니다. 저녁의 피 묻은 동굴 속으로, 믿없는 그 동굴 속으로, 끝도 모르고 나는 거꾸로 지낸다, 나는 파묻히려 한다.
가을에 병든 미풍의 품에다 이 꿈꾸는 미풍의 품에다 낮도 모르고 밤도 모르고 나는 술 취한 집을 세우련다. 나는 속 아픈 웃음을 빚으련다. 저녁에 피 묻은 동굴 속으로 믿없는 그 동굴 속으로 끝도 보니까는 아주 그 절망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기 프린트의 이상화의 말세의 기탄이라는 시인데 그게 빠졌습니다. 결국 말세의 모습, 1920년대 3.1운동에 실패한 지식인들의 허탈감,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서 끝없는 동굴 속으로나 가자. 죽음의 세계로 하고 이렇게 자탄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시를 우리는 어두운 감정의 시다. 또는 퇴폐적인 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1930년대 시문학파의 시는 완전히 그 분위기를 탈피합니다.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을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르르고 싶다. 새학시골에도 오르는 푸구름같이 시의 가슴을 살포시 젓는 물결같이 보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또 이것은 햇살, 돌담, 샘물, 봄길, 고운, 새학시골, 에메랄드, 실비단 하늘 전부 보면 희망적이고 푸르고 희고 높은 이런 또 분위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밝은 감정의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드러내는데도 어두운 감정의 시도 있고 밝은 감정의 시도 있다. 그럼 어느 것이 더 나으냐? 그것은 자기 개성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죠. 형편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가능하면은 밝은 감정의 시를 쓰는 것이 더 건전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민주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토로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여기 바로 박노의 하늘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도 대단히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세 식구의 밥줄을 쥐고 있는 사장님은 나의 하늘이다. 프레스에 찍힌 손을 부여안고 병원으로 갔을 때 손을 붙일 수도 병신을 만들 수도 있는 의사 선생님은 나의 하늘이다. 사장님이 나의 하늘이고 의사 선생님이 나의 하늘이고 2달째 임금이 막히고 노조를 결성하다 경찰서에 끌려가 세상에 죄 한 번 짓지 않은 우리를 감옥소에 집어넣는다는 경찰관님은 항상 두려운 하늘이다. 또 경찰관도 하늘이에요. 더 두려운 하늘이에요. 죄인을 만들 수도 살릴 수 있는 판검사님은 무서운 하늘이다. 관청에 앉아서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관리들은 겁나는 하늘이다.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모두 하늘처럼 된다. 아니 우리 생을 관장하는 검은 하늘이시다. 도대체 노동자 말고 다른 놈들은 다 나쁜 놈이에요. 사장님도 나쁜데 마지막 결론은 검은 하늘이에요. 사장님도 도둑놈이고 의사 선생님도 나쁘고 경찰관도 나쁘고 판검사도 나쁘고 관리들도 나쁘고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다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정서. 그래서 이것을 부정적인 감정이 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영훈의 님의 침묵 같은 것은 굉장히 또 뜨거운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일제하에서 나라를 빼앗긴 소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자 하고 퇴폐적인 노래를 부르는 같은 시대에 또 있는가 하면은 한영훈은 그 슬픔을 그냥 슬픔으로 절망하지 않고 대단히 열정적으로 씁니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굉장히 슬픈 얘기죠.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님이 떠나버렸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황금의 꽃같이 붓고 빛나던 이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절망의 이제 날 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네, 첫 키스 추억도 사라졌어요. 나는 향기로님의 말술에 기먹고 꽃다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그래도 난 완전히 그 사람한테 빠졌어요. 사람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는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픔과 절망에 빠지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 한영은 그래서 슬픔을 슬픔으로 그냥 절망하지 않고 그러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그 슬픔을 오히려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다. 슬픔을 희망으로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별이지만 새로운 만남을 기약하는 것이죠. 아,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절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 님을 보내지 않았고 그래서 침묵 속에서 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이러한 그 정치적인 승리의 노래. 그래서 우리는 또 한영훈의 님의 침묵을 좋아합니다. 절망을 딛고 희망으로. 자, 이런 그 다양한 감정이 있는데 최근에 이 다양한 이런 감정을 너무 시가 감정만 표현하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걸 조절하자. 그래서 절제된 감정의 이론이 나옵니다. 그 절제된 감정을 좀 조절하자. 그 얘기는 너무 감정에만 치우치면 인간은 이성과 감성을 가진 존재인데 그 이성과 감성을 가진 존재인데 감성만 지나치게 내세우면 그럼 이성은 없단 말이냐. 그래서 이 감성과 이성을 균형 있게 하자. 지금까지는 과거에 너무 이성 중심이었는데 그렇다고 너무 감성 중심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차라리 그래서 절충해서 중간 정도로 이성과 감정을 절충한 그 절충해서 시를 쓰자. 문학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주지주의 문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모더니즘 문학입니다. 모더니즘. 우리가 시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 시 문학사에 1930년대부터 우리는 모더니즘 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또 이미지즘 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바로 감성과 이성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시를 쓰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모더니즘 시입니다. 그러면 정서를 앞세워서 쓰자. 그게 서정시입니다. 서정시입니다. 그게 서정시란 뭐냐? 이성보다 가능한 대로 이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이 부분만 클로즈업시키자는 것이 서정시입니다. 여기에서 모더니즘시는 서정적인 그 감정도 좋지만 이성도 적절히 조화시키자. 이게 바로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시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는 감정에 철저한 서정주의 시가 있는가 하면은 이성과 감성을 조화시키자는 모더니즘 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단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지금 1만여 명 이상 지금 문인협회 문단에 가입한 사람들이 있고 심한해도 그렇습니다. 그 중에 서정시인이 한 70%, 거의 80%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여 프로는 이 모더니즘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 모더니즘 계열은 바로 이성과 감성을 적절히 좋아하자. 서정시는 주로 감성에 치료하자.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 여성시들이 이 서정시입니다. 그럼 남성들 속에는 다분히 모더니즘시입니다. 문단에도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시인들이 모인 그 그룹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한국시인협회라는 게 있고 하나는 한국현대시인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시인협회는 이제 뭐 박모골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계승하고 있는 이게 서정시 운동의 주로 시인들입니다. 현대시인협회는 이제 문독수라든지 이런 분들의 계열로서 모더니즘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 모더니즘 계열에서 이 문독수 계열, 이 신문학, 여러분들 신문학 잡지 같은 거 보면 요즘에 막 지금 하이퍼시 운동을 하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더니즘 시예요. 그래서 이런 그 이성과 감성을 조화시키지 않는 모더니즘 시와 감성을 중시하는 서정시, 우리 문단에는 두 개가 있는데 70% 이상이 서정시 계열입니다. 자, 모더니즘. 그래서 이 모더니즘 시에서는 그 감정을 드러내되 그냥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이런 그 객관적인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드러내자는 것입니다. 이 객관적 상관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이런 것입니다. 사물의 객관화. 정지용의 바다라는 작품에 이런 시가 있어요. 바다는 뿔뿔이 달아나려고 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정시를 쓴다면 바다는 푸르다. 바다가 내 마음을 흔든다. 예를 들어서 바다가 내 마음 속에서 파도친다. 뭐 등등 나와 바다를 연관해서 주관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나는 전혀 없고 바다는 뿔뿔이 달아나려고 했다. 푸른 도마뱀떼같이 제재 걸렸다. 철저히 바다를 객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빼고 나의 입장을 빼고 바다는 뿔뿔이 달아나려고 했다. 바다는 도마뱀같이 제재 걸렸다. 꼬리가 이루 잡히지 않았다. 흰 발톱에 찍힌 산호보다 붉고 슬픈 생채기. 자, 이렇게 해서 아주 1930년대 이 정지용의 바다가 나왔을 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근데 이 이성, 감성, 지식 뭐 이런 걸 또 앞세우다 보니까 이걸 또 지나치게 앞세우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지성의 시가 있습니다. 이 모더니즘 시 속에 예를 들어서 이상의 대낮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근데 시를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베이터 for 아메리카. 세 마리의 닭은 상은석의 층계이다. 룸펜과 모포. 빌딩이 토해내는 신문 배달부의 무리. 도시 계획의 암시. 둘째 번의 점호 사이렌. 비누 거품에 씻겨 가지고 있는 닭. 개아미 집에 모여서 콘크리트를 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적인 시를 쓰라고 하니까는 막 뭔 소리인지 모르게 그냥 막 이렇게 써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아방가르드 시니 무슨 초현실주의 시니, 요즘은 메타 시니, 이런 등등의 계열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기존의 어법이나 문법을 파괴하고 정서적으로 연결 안 되는 거 그냥 마치 그냥 마음대로 그냥 멋대로 이렇게 뿌려놓는 거예요. 멋대로 뿌리는 시법을 최근에 페스타시
산포, 페스타시의 이제 대표적인 이런 게 있습니다. 신문지 쪽을 잘라서 단어 하나하나를 잘라서 부채질을 하면 쫙 뿌려줍니다. 그럼 그냥 마음대로 쳐서 붙이면 것이다. 자유현상도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나친 지성, 너무 지나치게도 그런 실험을 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국 감정과 지식은 서로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좋다. 현대시의 두드러진 경향은 과거의 규칙적인 음성적 리듬의 시에서 개성적인 리듬의 시로, 과거의 지나친 주종적인 시에서 주지적인 경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시가 주지적이라고 해서 감성을 완전히 배제할 것으로 오해하는데, 사실은 감성과 이성을 균형 있게 표현한 감성과 지성의 등가를 추구한다. 유명한 신 T.S. 엘리어트는 시란 감정과 지성의 등가물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감성과 이성을 적절히 균형 있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김남도의 아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장 이 아가는 사랑의 노래죠.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노래인데, 그 사랑 어떻게 표현할까? 가장 깊은 뿌리가 아니라 뿌리입니다. 가장 깊은 뿌리에서 아슴이 높은 정수리까지의 내 외로움은 외로움인데, 어떤 외로움이냐? 뿌리에서부터 정수리까지의 외로움. 굉장히 구체적이죠. 사람아, 내게 너에게 드릴 밖에 없다. 너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외로움인데, 그 외로움이 어떤 외로움이냐? 뿌리에서 정수리까지의 나의 외로움. 동쪽 비롯하면서 서녁 끝 너멜까지 한솔기에 둘러뀐 하늘 가락지, 아주 우주적입니다. 돌고 돌아서 오는 이 마음을, 내 마음을 너에게 주겠는데, 어떤 마음이냐? 이 마음은 우주적으로 이렇게 꽉 찬 마음, 이런 것을 드리겠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성과 감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다시 정리합니다. 시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성을 표현하는 것은 지식의 세계고요, 감정을 절대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대단히 주관적이고 지식대로 표현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드러내려면 반드시 추상적으로 드러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드러내려면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 사물의 시간을, 그 사물의 공간을. 그래서 우리는 늘 시를 쓸 때마다 예를 들어서 김소월의 진달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소월의 금잔디 같은 작품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표현할까? 구체적으로 표현해야만 마음이 움직인다. 그러지 않으면 추상적인 그런 이론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바로 시의 성패가 달려있다. 그리고 감정은 다양하다.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어두운 것도 있고 밝은 것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개성이 결정됩니다. 그 사람의 시적인 어떤 특징도 결정되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것을 막기 위해서 최근에는 이성과 지성을 균형 있게 하자는 그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거는 모더니즘 시라고 한다. 결국은 우리가 마음을 드러내기는 드러내지만 지적인 요소를 가미하면서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시는 감정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라는
내용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